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모성애는 무한정 내어주기만 해도 되는 통행증일까요? 매일 나이든 어머니는 아들 내외를 위해 정성껏 따뜻한 밥상을 차려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몫은 언제나 차갑게 식어버린 남은 반찬이었죠.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신의 헌신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요.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런 원망의 말도 없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손에 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은 과연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박혜정. 올해 60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고등어 조림한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생선살은 바싹 말라 쪼그라들었고 진한 갈색의 양념은 접시 바닥에 엉겨붙어 오래된 흉터처럼 보입니다. 제 며느리 서연이가 방금 냉장고에서 이 접시를 꺼내왔습니다. 데우지도 않고 그대로 탁 소리를 내며 제 앞 식탁에 내려놓았죠. 소리는 맑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이걸로 요기 좀 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거 드셔도 충분해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그 말을 할 때 서연이의 눈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시선은 환하게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손가락은 액정 위를 잽싸게 오갔습니다. 식당 안은 아주 조용했고 오직 서연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소리만 쓱쓱 하고 들려왔습니다. 마치 고운 사포가 제 마음을 아주 천천히 갉아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젓가락을 들어 딱딱하게 굳은 생선 살 한 점을 집어 이미 식어버린 흰밥과 함께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생선은 짜고 비렸지만 저는 그 맛을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미각은 이미 제 마음과 함께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죠. 저는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정리해 부엌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쏴하고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 성가신 스마트폰 소리를 겨우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고 찬장에 넣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매일 해왔던 것과 똑같이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는 둘 다 IT 회사에 다닙니다.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죠. 저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먼저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가장 신선한 생선과 가장 연한 채소를 골라 집으로 돌아오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씻고 자르고 끓이고 볶으며 온 가족의 삼시세끼를 준비합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 따뜻한 집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이 정도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6살 배기 손주 준우와 잠시 놀아주다가 아이가 잠들면 온 집안을 다시 정리합니다. 바닥은 빛이 나도록 닦고 빨래는 세탁해서 널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내놓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시계는 보통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저녁 식사는 늘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반찬이었죠. 처음에는 서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남기기 아까우니 좀 드세요.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유를 대는 것조차 귀찮아하더군요. 아주 자연스럽게 남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놓고는 자기는 막 냄비에서 꺼낸 새 음식을 다물어 돌아섰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평생 누구와 얼굴 붉히며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또 얼마나 효심이 깊은 아이인데요. 이런 사소한 일로 아들을 중간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이가 던진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거 드셔도 충분해요라는 그 한마디는 마치 작고 녹슨 열쇠 같았습니다. 그 열쇠가 제 마음속에 꽂혀 살짝 돌아가자 제가 그토록 닫아두려 애썼던 서러움이라는 이름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아, 그의 눈에 저는 남은 음식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은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늙었기 때문에요. 제 미각도 제 감정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쳤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로보다 더 무거운 피로였습니다. 깊은 밤, 민준이와 서연이가 방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와 준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제외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미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작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 밑에 넣어둔 낡은 캔버스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을 열어 갈아입을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서너 벌 정도 되는 많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조용히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흑백 사진을 깨끗한 손수건에 싸서 옷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저는 아주 작은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요. 마지막으로 저는 준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아이의 통통한 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달게 자고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는 걸까요?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허공에서 그만 손을 거두었습니다. 제 손의 차가움이 아이의 단꿈을 깨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거실 탁자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거의 1년 동안 썼던 열쇠 꾸러미를 꺼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딸깍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에 비친 낯선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눈빛은 흐릿한 예순의 늙은 여자. 문득 1년 전 그날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죠. 저는 강릉에 있는 거의 40년을 살았던 낡은 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민준이가 차를 몰고 와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저희는 너무 불안해요. 강릉 집은 파시고 저희랑 같이 서울 가서 살아요. 집도 넓어서 어머니 방도 따로 있고 저희 출근하면 준우도 좀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같이 복작복작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엄마는 입도 무겁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희 곁에서 건강하게만 계셔주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준우가 어머니가 해주신 돼지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추억이 가득한 낡은 집을 팔고 평생 모은 돈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서울로 왔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차가운 밥 한 그릇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자정의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얇은 외투를 여미고 이 도시의 막막한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집을 나온 후 저는 택시를 한 대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종로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리는 잘 몰랐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조계사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그 근처에는 낡은 골목이 많아서 월세가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었죠. 결국 저는 작은 골목 안 옥상에 지어진 옥탑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방은 아주 작아서 한 평 반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낡은 나무 책상 하나가 들어가니 공간이 꽉 찼습니다. 벽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밖으로는 남의 집 지붕과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달치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나니 주머니 속의 돈이 순식간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 나이와 낡은 캔버스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별다른 말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시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첫날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몹시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 그 차가운 밥을 먹은 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골목 입구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사서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한 끼를 때웠습니다. 빵은 달았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아마 제가 떠난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눈치챘더라도 제가 토라져서 그런 것이니 며칠 지나면 알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떠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걸지도요. 이 생각이 가느다란 바늘처럼 제 마음을 살짝 찔렀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저릿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골목을 벗어나 진짜 여행객처럼 이 낯선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새벽 시장에서 상인들과 흥정을 했고 점심때면 절 앞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보행기를 밀며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눈빛은 저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생선 비린내, 채소의 흙냄새, 그리고 각종 익힌 음식의 고소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냄새들은 제게 아주 익숙했습니다. 저는 채소 한 단, 두부 한 모, 그리고 다진 고기를 조금 샀습니다. 그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없고 낡은 인덕션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채소를 씻고 잘라 그 작은 냄비에 두부 다진 고기찌개를 끓이고 채소도 한 접시 데쳤습니다. 밥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갔다며 주신 전기 밥솥으로 지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흰밥 한 그릇, 구수한 찌개 한 그릇, 그리고 파릇파릇한 나물 한 접시. 이것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차린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문득 밥이 이렇게 달고 반찬이 이렇게 향기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 스마트폰은 여전히 돌멩이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을 위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기도 하고, 비록 노안 때문에 오래 보지는 못했지만요.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따라 출 용기는 없었지만요. 한 집안을 중심으로 맴돌지 않게 되자 세상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비록 그 자유에는
약간의 외로움과 막막함이 동반되었지만요. 7째 날 보슬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막 저녁을 차려 먹으려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아주 가볍고 망설이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집주인 아주머니인가?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 불빛은 어두웠지만 저는 그 실루엣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할 때 입었던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아들은 혼자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꼭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습니다. 제 손은 문고리 위에 있었지만 차마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일, 꼬박 7일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본 아들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꾸짖어야 할까요? 아니면 걱정해줘야 할까요? 아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피로감,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과하러 과일 바구니 같은 것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단 2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누런 종이로 포장된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낡은 공책이, 다른 한 손에는 얇고 세련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죠. 그 2가지는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손에 든 것들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절함에 가까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서러움을 겪게 해선 안 됐는데.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울대를 한번 삼켰습니다. 이건 저희의 계획이에요. 계획? 저는 멍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실망과 침묵 말고 무슨 계획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계획. 저는 낡은 헝겊 조각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그 2글자를 되뇌었습니다. 저는 몸을 비켜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이 좁아 아들이 들어오니 더욱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 태블릿 PC와 낡은 공책을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놓고 자신은 제 침대 끝에 불안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니, 먼저 이것 좀 보세요. 아들이 그 낡은 공책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손을 뻗어 그 공책을 집었습니다. 누런 종이 표지는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만지는 느낌이 부드러웠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하면서도 옅은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의 돼지갈비찜. 그 아래에는 빼곡하게 조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오겹살은 비계와 살코기가 삼겹으로 된 것을 고를 것.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네모나게 썬다. 간장은 샘표 진간장을 쓰고 설탕은 먼저 캐러멜라이즈해서 색을 낸다. 타지 않게 조심할 것. 팔각 2개, 마늘 5쪽, 대파새 토막.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돼지갈비찜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닭백숙, 계란말이, 간장 비빔국수, 우럭찜. 모든 것이 제가 잘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요리 옆에는 재료의 양, 불의 세기, 심지어는 저만 아는 작은 비법들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찜에 올릴 파채는 얼음물에 담가야 예쁘게 말린다는 것까지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씨체는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성숙했습니다. 마치 아주 긴 시간을 거쳐 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은 마치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조금 멋쩍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부엌 큰 기름 냄새 나고 남자는 공부해야 하는 곳이라며 절대 못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래서 전 항상 부엌 문가에 몰래 서서 훔쳐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지막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채소를 써시는지, 어떻게 양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전부 이렇게 적어뒀어요. 혹시 언젠가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못 먹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제 눈물이 그렇게 예고도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아, 제가 몰랐던 그 세월 동안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이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제 손맛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우는 것을 본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바쁘게 일하시고 남은 반찬 드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누구보다 더 아팠어요. 그런데 전 너무 한심했어요.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싸우기라도 하면 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제가 승진하고 능력이 생기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제가 어머니께 드린 상처는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그 태블릿 PC를 켜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문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혜정 엄마의 손맛 온라인 도시락 배달 사업 기획서였습니다. 저는 노안이라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도표와 분석들은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이 근처에 직장인들이 많은데 점심때마다 기름진 외부 음식에 다들 질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손맛이 이렇게 좋으시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가게를 낼 필요 없이 우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중앙 주방 하나만 빌려서요. 제 적금을 첫 자본금으로 쓸게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피할 수 없을 만큼 진실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요리사에게 투자하는 거라고요. 대단한 요리사라니. 제가 이 말을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걸까요? 결혼한 후로 저는 그저 아이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 손맛도 모두 쌀과 기름, 소금과 간장 같은 세월 속에 묻혀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이 그것들을 다시 주워 깨끗이 닦아 제게 정중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충혈된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니 지난 7일이 저에게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태블릿 PC가 아닌 그 낡은 요리책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책장의 감촉은 따뜻했습니다. 이런 거 아주 힘들 텐데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친 듯 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 몇 줄기가 새어나와 이 어두운 작은 방을 비추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인생이 60이라는 나이에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요리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제 인생의 절반을 껴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써내려간 이 요리책을 품에 안으니
마치 제 인생을 다시 돌려받은 기분이었습니다. 60살,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무언가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혜정이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민준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우리 모자는 종로의 한 낡은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하나 빌렸습니다. 가게라고는 하지만 사실 큰 화구 2개와 작업대 하나, 그리고 커다란 냉장고 몇 개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손님 좌석도 인테리어도 없었고 벽은 여전히 시멘트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는 이렇게 해야 월세가 싸다며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방 기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퇴근 후에 오토바이로 저를 태우고 서울 시내의 중고 주방용품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화력 좋은 가스레인지, 환풍기를 보며 제 마음은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십 년간 써온 낡은 가스레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 직화만 써왔는데 급감한 인덕션은 어디가 스위치인지도 한참을 찾아야 했습니다. 버튼 위에는 보온, 타이머, 화력 같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식재료를 주문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민준이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도매상에게 직접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바로 배달이 온다고 했죠. 저는 아들이 작은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며 눈이 핑 돌았습니다. 몇 번을 배워도 기억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가장 구식 방법을 택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에 혼자 장바구니 카트를 끌고 도매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기 중에는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오가는 것이 허리 아프고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고른 고기 한 점, 채소 한 뿌리가 제게는 특별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낮에는 출근해야 해서 밤에 와서 재료 준비를 돕고 음식 맛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자정이 넘기 일쑤였죠. 어느 날 저는 요리책을 보며 계란말이를 시험 삼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작고, 두 번째는 불이 너무 세서 조금 탔으며, 세 번째는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 느끼했습니다. 저는 화구 앞에 서서 접시에 담긴 실패작들을 보며 갑자기 맥이 탁 풀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늙었나 보다. 제일 간단한 계란말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네. 민준이는 옆에서 채소를 씻고 있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탄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씹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맛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도시락에 싸주시던 거랑 똑같은데요. 똑같이 맛있어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위로하려는 말인 줄 알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웃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혜정 엄마의 손맛은 드디어 개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광고할 돈이 없어서 간단한 전단지를 인쇄해 근처 사무실 건물에서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개업 전날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돼지갈비찜을 시험 삼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간장과 설탕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느 집에서 갈비찜을 하길래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한대? 돌아보니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파마한 아주 활기차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제 위층에 사는 이웃,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죠. 저는 멋쩍게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예요, 김 여사님. 죄송해요.
냄새가 너무 심했죠? 김 여사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와 제 냄비 속 갈비찜을 들여다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게 뭐가 심해. 침 고이는 냄새지. 동생, 이 손맛이면 식당 차려도 되겠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져 우리가 온라인 도시락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그거 정말 잘 됐네. 내가 말이야, 이 근처에서 점심때 깨끗하고 맛있는 도시락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 이 갈비찜만 봐도 맛이 제대로 들었겠어. 내일 개업하면 내 것부터 하나 빼놔. 저는 황급히 김 여사님, 내일 제가 하나 맛보시라고 그냥 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김 여사님은 손을 저으며 돈을 꼭 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좋은 솜씨는 제 값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자. 내일 내가 우리 동네 댄스 동호회에 가서 홍보 좀 해줄게. 다들 줄 서서 주문할걸? 다음 날 점심. 저는 약속대로 첫 번째 도시락을 직접 김 여사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과 예쁘게 색을 맞춘 세 가지 반찬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톡 하고 연달아 울렸죠. 스마트폰을 집어보니 민준이가 설정해준 주문용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여러 개가 떠 있었습니다. 혜정 엄마 맞으신가요? 김 여사님 소개받고 연락드렸어요. 갈비찜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5개 주문할게요. 사장님, 저 댄스 동호회 회원인데요. 내일 점심 도시락 아직 되나요? 3개요. 사장님, 배달도 가능한가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한자 한자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 손이 또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하고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김 여사님과 그 친구분들의 도움 덕분에 혜정 엄마의 손맛은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3, 5개씩 뜸하게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누군가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장 근처에 새로 생긴 도시락 가게인데 갈비찜이 맛있고 반찬도 깨끗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주문은 마치 불붙은 장작처럼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하루 10개, 20개에서 나중에는 30여 개로 안정되었습니다. 대부분 근처 상업 빌딩의 직장인들이었고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을 보내 한꺼번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있었는데 불을 쓰기 불편하다며 미리 전화를 걸어 예약하셨습니다. 생활은 민준이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면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이슬을 머금은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주걱과 냄비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를 듣고 주방에 퍼지는 간장과 마늘 향기를 맡으며 저는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느낌은 참 좋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도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집에 돌아오면 미간을 찌푸린 피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면 신나게 주방으로 달려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랑하듯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 은행에 다니는 박 대리님이 또 도시락 10개 주문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동그랑땡이 자기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대요. 어머니, 위층 회계사무소의 김 선생님이 그러는데 혹시 좀 담백한 생선 요리 하나 추가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직원들이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우리 모자는 그 작은 주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 낡은 요리책을 보며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등불 아래 아들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있었나 하고요. 예전에는 아들은 잘난 아들이었고
저는 밥만 하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동료 같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민준이는 한 번도 서연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저도 약속이나 한 듯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지, 제가 떠난 후 싸웠는지, 아니면 냉전 중인지, 서연이가 민준이가 모은 돈을 전부 가져다 쓴 것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집안일은 누가 하고 준우는 누가 돌보는지, 이런 질문들은 깊은 밤, 고요할 때면 물밑의 압류처럼 조용히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곧 그것들을 억눌렀습니다.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날들이 이렇게 바쁘고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조금 무더운 금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주문을 막 다 내보내고 저는 작업대에 기대서 제가 직접 끓인 결명자차를 마시며 한숨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낡은 선풍기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었죠. 그때 문 앞의 빛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문 앞의 네모난 햇빛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미색 실크 정장을 입고 굽이 가느다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된 장소에 걸린 명화처럼 기름 냄새 가득한 제 소박한 주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활기찼던 분위기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 것처럼 싸늘해졌고 선풍기 소리마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걸까? 너 어떻게 왔니? 저는 손에 든 컵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지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손을 앞치마에 닦으려다 그 행동이 저를 초라하게 보이게 할 것 같아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보러 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이 평탄해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가 그러는데 우리 집 저축을 전부 이 작은 장사에 쏟아부었다면서요. 돈이 다 어디에 쓰였는지 와서 관심이라도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단어 선택은 공손했지만 관심, 작은 장사 같은 말들이 합쳐지니 마치 작고 빽빽한 가시처럼 들렸습니다. 찌르지는 않지만 온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모든 지출은 민준이가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민준이가 엄마인 저를 더 이상 서럽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면 마치 며느리와 따지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죠.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일이 약간 미끄러운 시멘트 바닥을 밟으며 또각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코딱지만 한 곳에서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을려서 조금 검게 변한 큰 냄비들부터 벽구석에 쌓인 쌀과 간장 포대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몸에 걸쳐진 색이 좀 바랜 꽃무늬 앞치마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습니다. 기름 냄새도 이렇게 심하고 위생 상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코를 살짝 닦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더러운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이 끝나면 바닥, 벽, 환풍기까지 전부 깨끗하게 닦는다고 당신 내 집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입가에 맴돌다 다시 삼켜졌습니다. 그만둬요. 며느리에게 이런 걸 설명해서 뭐 하겠어요. 어쩌면 며느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닐지도 모르죠. 저는 몸을 돌려 커다란 보온 상자에서
점심에 여분으로 준비해둔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도시락 메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 메뉴는 돼지갈비찜이고 반찬은 양배추볶음, 마파두부, 그리고 계란말이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끗한 종이봉투에 담아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직 밥 안 먹었지? 이거 가져가서 먹어.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종이봉투를 내려다보며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탐색과 의심,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경멸과도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오직 그 낡은 선풍기만이 지칠 줄 모르고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아마 한 세기만큼 길게 느껴진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집에서 잘 있니? 준우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이의 얼굴에 씌워져 있던 가면 같던 그 영리하고 단단한 방어막에 가는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갑자기 격앙되었고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잘 있냐고요? 잘 있을 리가요. 며느리는 마치 터져나올 출구를 찾은 것처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뒤로 걔가 하루도 제대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사온 도시락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어머니 요리책 보고 따라 만든 음식은 한 입 먹고 뱉어버려요. 매일 어머니가 해주시던 갈비찜 먹고 싶다고 떼를 쓰거나 제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투정 부려요. 제가 낮에는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까다로운 고객들 상대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걔까지 상대해야 하는 거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 조명이 너무 밝았던 걸까요? 저는 이 순간 이 주방의 어스름한 불빛 아래에서야 며느리의 눈 밑 다크서클이 아주 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와 초췌함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아, 힘들었던 것은 저와 민준이만이 아니었구나. 언제나 화려해 보였던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구나. 며느리는 말을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 않고 옷깃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도시락을 다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뻗어 재빨리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무심코 제 손에 닿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마치 냉장고에서 막 꺼낸 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며느리는 말을 마치고 서둘러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급했고 하이힐 소리도 흐트러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골목길의 눈부신 햇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는 아직도 며느리의 몸에서 나던 비싸고 옅은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제 손에는 며느리의 손끝에서 전해진 짧고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요리를 해거칠어지고 관절이 조금 변형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가볍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지기 시작한 걸까? 내가 이사 들어온 그날부터였을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랬던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다녀간 후 며느리는 다시 오지 않았고 민준이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지만 무언가 조용히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 엄마의 손마대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시작은 한 젊은 아가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가씨가 큰 카메라를 메고 우리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근처의 맛집 블로거라고 소개하며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 취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블로거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음식을 좋아하는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가씨는 제 모든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자세히 물었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만든 돼지갈비찜, 볶음 국수, 장조림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칠 후 김 여사님이 흥분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사진과 글이 함께 있는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 이것 봐. 인터넷에 나왔어. 이 젊은 친구가 혜정 씨 이야기를 정말 잘 썼네. 저는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종로 골목에 숨겨진 감동적인 엄마의 맛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예순의 도시락 장사를 시작한 제 작은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한 겹 한 겹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주문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근처 이웃과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기사 보고 왔어요. 혹시 오늘 갈비찜 도시락 남아있나요? 매일 점심시간이면 작은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요리를 책임졌고 민준이는 퇴근 후에 와서 포장과 주문 접수를 도왔습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고용했죠. 따끈한 도시락이 한 상자 제 손에서 손님에게 건네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만족감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일만 하던 제 손이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진감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바람 없는 곳에 파도 일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다고 느낄 때 종종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날 민준이의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도시락 가게의 구글 리뷰 페이지였습니다. 원래 별 4개, 5개로 가득했던 좋은 평가들 사이에 갑자기 별 1개짜리 악성 리뷰가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여기 등갈비 도시락 먹고 밤새 설사했어요. 위생이 의심스러움. 주방이 더러워 보이는데 식재료가 얼마나 신선하지 않을지 상상이 안 감. 사장님 태도가 불친절해요. 무시하는 듯한 표정. 저는 그 악의적인 글자들을 보며 심장이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촘촘하게 아팠습니다. 제 주방은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 식재료는 동이 트기 전에 시장에 가서 직접 고릅니다. 저는 모든 손님에게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민준이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장사하다 보면 동종업계에 경쟁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마 누가 시샘해서 그런 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제복을 입은 2사람이 우리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정기위생 점검을 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얘졌습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손전등을 든 채 제 주방 구석구석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식재료의 유통기한, 작업대의 청결도, 심지어 쓰레기통에 뚜껑이 있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엄숙한 표정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긴장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점검한 후에야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웬만한 대형 식당보다 더 깨끗하네요.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서 민원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을 보낸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뭔가 이상해요. 그냥 악성 리뷰 정도가 아니라 보건소에 신고까지 한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우리를 노리고 하는 짓이에요. 제 머릿속에 정교한 화장을 한 얼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일까? 며느리가 저와 민준이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 제가 남편을 빼앗고 원래 그들 가족의 것이었던 돈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제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망설임을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그날 밤 아들은 IT 회사에서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전문 용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찾았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악성 리뷰를 남긴 건 전부 막 생성된 가짜 계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터넷 접속 위치는 모두 한 곳에서 나왔어요. 서연이 회사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처형 집이에요. 처형. 서연이의 언니, 이서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진이는 우리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죠.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우리 사이에 원한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곧장 차에 저를 태우고 서연이네 친정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는 전화를 받고 몹시 놀란 듯 했습니다. 처형의 집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인 남편이 소파에 앉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이는 우리를 보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준 서방,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준이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곧장 스마트폰의 증거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처형, 이거 처형이 한 짓이죠? 서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서연이를 쳐다보았고 서연이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서진이는 발뺌했습니다. 아직도 시침이 뗄 겁니까? 민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짜 계정 쓰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처형이 한 짓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뻔했다는 거 알아요? 노력? 겨우 도시락 파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서진이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더 이상 아닌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난 그냥 꼴 보기 싫었어. 왜 너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랑 결혼해서 남편이 번 돈으로 차 사고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시어머니 도시락 가게나 차려주고 내 남편은 어때? 저것 봐. 매일 집에 오면 TV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널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그래서 너한테 교훈 좀 주려고 했어. 모든 여자가 너처럼 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저는 질투심으로 일그러진 서진이의 얼굴을 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서연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언니 편을 들지도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저와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언니를 보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실망이야. 그분은 내 시어머니이자 내 가족이야. 누구를 건드려도 상관없지만 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됐어. 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됐어. 서연이의 이 말은 가벼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돌멩이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정확히 던져졌습니다.
서진이는 멍해졌습니다. 아마 항상 자기 말을 잘 듣던 동생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민준이도 멍하니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멍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으며 거리감을 풍기던 그 며느리가 이 순간에는 마치 날개를 펼쳐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닭처럼 저와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에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어떻게 처가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진이의 울부짖는 소리와 남편의 짜증 섞인 고함, 그리고 서연이의 단호한 문 닫는 소리만 기억날 뿐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운전에 집중했고 서연이는 계속 고개를 돌려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이 제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의 SNS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금 아주 긴 공개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글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부끄럽고 분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혜정 엄마의 손맛, 도시락 가게를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람이 제 친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제가 좋은 남편과 좋은 시어머니를 두었다는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언니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시어머니, 예순의 어르신께서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집안을 완벽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던 며느리인 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우리가 남긴 음식을 드시게 했고 제 바쁨을 핑계로 어머니의 노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조용히 떠나신 후에도 안부 전화 한 통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가장 조용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자신을 서럽게 한 환경을 떠나 자신의 두 손으로 존엄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작은 주방은 단순히 도시락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피와 땀이며 자부심입니다. 글의 마지막에 며느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누구도 제 어머니를 단 조금이라도 상처 입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눈시울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 며느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차가웠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구나. 다음 날 오후 제가 주방에서 혼자 재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정장을 입지도 하이힐을 신지도 않았습니다. 편안한 면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평평한 신발을 신고 있었죠. 며느리는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던 앞치마를 집어 자신의 몸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옆으로 가서 저를 도와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며느리의 어색한 손놀림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방은 조용했고 오직 수도꼭지에서 쏴하고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는 채소를 씻으며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세 글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세 글자.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는 생각했던 만큼의 감격보다는 왠지 모르게 시큰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냄비에서 방금 끓인 녹두죽을 한 그릇 퍼냈습니다. 녹두는 푹 익었고 죽은 차갑게 식혀두어 이런 무더운 오후에 딱 좋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 그릇 마셔. 속 좀 식혀.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다 지난 거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든 채소를 내려놓고 그 녹두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마시지 않고 그저 손에 들고 그릇에서 전해오는 차가운 온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며느리의 눈가에서 흘러내려 그 푸른빛 죽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키면서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드디어 용서받은 아이처럼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속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마치 그 녹두죽의 시원한 기운과 함께 서서히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이 녹두죽 한 그릇을 손에 들고 저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벽이 마침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용서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절한 때에 딱 맞는 달콤한 탕 한 그릇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길고 긴 인생길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당신의 동행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밀에 대한 그 이야기를요. 그날 이후 서연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면 더 이상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와 제게 도울 일이 없는지 묻곤 했죠. 비록 여전히 채소를 깨끗이 씻지 못하거나 그릇을 깨뜨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가정을 사랑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얼굴에 웃음이 날마다 더 진해졌습니다. 우리 도시락 가게는 서연이의 진심 어린 글 덕분에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이 맛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날들은 정말로 비온 뒤 갠 것처럼 맑아졌습니다. 주문이 없는 어느 주말 오후, 서울은 드물게 화창했습니다. 저는 강릉 옛집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짐을 꺼내 정리하며 햇볕에 말려 곰팡이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낡은 캔버스 가방 맨 밑에서 저는 딱딱하고 네모난 물건 하나를 만졌습니다. 꺼내보니 작고 오래된 장목함이었습니다. 상자는 잠겨있지 않았고 위에는 세월에 닳아 희미해진 단순한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무 상자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특별한 취미도 없었죠. 그의 물건은 몇 벌에 갈아입을 옷과 젊었을 때 읽던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이 정교한 나무 상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약간의 호기심을 품고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붉은 실로 묶인 편지 뭉치와 아주 낡아 보이는 병원 진단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에 글씨는 일부 번져 있었지만 저는 폐선암 사기라는 몇 글자를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증명서 발급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그때 남편은 그저 감기 기침이 오래간다며 병원에 약 타러 다녀온 것뿐이었는데 돌아와서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몸이 아주 튼튼하다며 그저 오래된 흡연자의 기관지가 예민할 뿐이라고 웃으며 말했었는데 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남편은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TV에서 하는 재미없는 드라마를 함께 보고 제가 만든 음식이 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비밀을
혼자서 묵묵히 마음속에 숨겨왔던 겁니다. 저는 그 편지 뭉치를 집었습니다. 붉은 실은 오래되어 살짝 건드리자 끊어졌습니다. 첫 번째 편지. 봉투 위에는 내 아들 민준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익숙하고 조금은 흘려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하늘나라에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차나 마시고 있을 게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 숨겨온 것이 있다. 내 몸은 사실 의사에게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단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그저 너희들, 특히 내 엄마가 나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내 엄마는 평생 이 가정을 위해 충분히 고생했다. 나는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내가 병상에 누워 숨쉬기조차 힘든 환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녀와 티격태격할 수 있는 늙은이이길 바랐다. 아들아,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남겨줄 재산이 없다. 내가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부탁 하나다. 내 엄마는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은 여린 사람이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나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살고, 준우를 위해 살았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다. 내가 떠나고 나면 약속해다오. 효도라는 두 글자로 내 엄마를 집에 묶어두지 마라. 만약 언젠가 내 엄마가 전국 일주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면 막지 마라. 만약 언젠가 춤을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면 네가 가장 먼저 등록시켜 드려라. 만약 내 엄마 곁에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잘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너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한다. 기억해라. 내 엄마의 행복이야말로 우리 집안 최고의 가보다. 네가 네 엄마를 잘 돌봐야 한다. 하지만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하지 말고 나처럼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한 명의 여성으로 대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수업이다. 편지지가 제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이 마침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한 알 한 알 멈추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도 마음이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제가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아,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깊이 사랑하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해 길을 닦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제가 오늘 한 모든 일, 제가 떠나기로 선택하고 독립하기로 선택하고 제 자신을 되찾기로 선택한 이 모든 것이 제 고집이 아니라 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부드러운 유언을 제가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발견한 후 제 마음은 마치 깨끗이 씻은 것처럼 맑아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잘 보관하고 진단서와 함께 다시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민준이나 서연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우리 부부 사이에 남긴 마지막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니 도시락을 만들 때 제 마음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또 흘렀습니다. 도시락 가게의 장사는 안정적이었고 저와 민준이, 서연이의 관계도 점점 더 가족다워졌습니다. 서연이는 가끔 퇴근길에 일부러 들러 설탕 없는 시원한 차를 사와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날 더운데 이거 드시고 더위 식히세요. 화창한 어느 토요일, 민준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강릉에 한번 다녀오는 거 어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낡은 집을 판 후로 저는 한 번도 그곳에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고 저는 그 추억에 마음 아플까봐 조금 두려웠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준우가 할아버지 얼굴도 거의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살던 곳도 보여주고 아버지께 인사도 드릴 겸 다녀와요. 저는 그들 부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운전하는 차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은 높은 빌딩에서 서서히 푸른 논으로 바뀌었고 공기 중에서는 점차 익숙한 짭짤한 바다 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옛집은 사실 팔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민준이가 팔자고 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아쉬워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연이가 몰래 자신의 적금으로 그 집을 제 명의에서 사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집을 그리워할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차가 옛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아주 평범한 2층짜리 주택이었죠. 벽에 페인트는 조금 벗겨졌고 마당의 잡초는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손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잡초를 뽑았고 서연이는 걸레를 들고 창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았습니다. 준우는 즐거운 나비처럼 마당을 뛰어다니며 잠자리를 쫓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처마 밑에서는 민준이와 서연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준우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청소를 마치고 마당의 늙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었습니다. 서연이가 차를 한 주전자 우려냈고 우리는 한 잔씩 마셨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서울 도시락 가게는 접으시고 여기 돌아와서 사세요. 편히 쉬시면서 노후를 보내세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가게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고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희가 주말마다 차 몰고 내려올게요.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가 모실게요. 이 말이 서연이의 입에서 나오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부담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제 마음은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고 제가 40년을 살았던 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동해 바다가 고요하게 수평선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들. 엄마는 너희가 효도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작은 주방이 이제는 엄마의 집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의아한 눈빛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기쁘고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만의 즐거움을 찾았어. 나는 매일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는 게 좋고 손님들이 내 손맛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아. 너희가 도시락 가게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 그 모습이 나라는 늙은이가 그냥 남의 보살핌이나 기다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거든. 저는 손을 뻗어 양옆에 앉은 아이들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누가 부양해줄 필요 없어. 엄마는 그저 너희가 시간 날 때마다 엄마가 직접 해준 밥 한 끼 먹으러 와주면 그걸로 충분해. 저녁 노을이 우리의 그림자를 아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웃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해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침내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가족을 위해서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말입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후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도시락 가게는 규모를 키우지도 분점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로 골목에 숨겨진 그 작은 주방 그대로였고 찾아오는 손님도 대부분 단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친근하게 혜정씨나 혜정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제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 딱 좋은 느낌을 좋아합니다.
마치 고기를 조릴 때 불이 너무 세면 타기 쉽고 불이 너무 약하면 맛이 들지 않는 것처럼요. 인생도 같은 이치입니다. 또 다른 주말 오후였습니다. 주방에는 드물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민준이, 서연이, 그리고 7살이 된 준우. 오늘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집안의 전통 요리, 그대가 끊길 뻔했던 돼지갈비찜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준우야, 잘 보렴.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제 옆에 세웠습니다. 갈비찜이 맛있으려면 첫 단계는 고기를 써는 게 아니라 설탕을 볶는 거란다. 저는 약한 불을 켜고 냄비에 기름을 아주 조금 두른 후 설탕을 부었습니다. 준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주걱으로 볶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설탕을 볶아요? 그냥 간장 넣으면 더 빠르잖아요. 준우가 고개를 들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서 마늘을 다듬던 서연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야, 볶은 설탕으로 색을 내서 갈비찜을 해야 그 색깔이 반짝반짝 예쁘고 맛도 더 깊어지거든. 맞죠,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보며 마치 선생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학생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년간 서연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방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파와 마늘도 구분하지 못하던 커리어우먼에서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반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주걱을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자주 손을 씻고 음식을 만들면서 며느리의 손도 저처럼 따뜻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법은 요리책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손의 감각과 인내심에 있는 거란다. 우리 가족처럼 약한 불에 천천히 졸이고 끓여야 하는 거란다. 서두르면 안 돼.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데친 오겹살을 네모나게 써는 것을 맡았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크기가 제각각이었지만 아주 진지하게 썰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아들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문득 젊었을 때의 남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부자를 보았습니다. 한 명은 고기를 썰고 한 명은 설탕을 볶고 서연이는 옆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냄비 속 갈비찜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향기가 서서히 주방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퍼져나가 오후의 햇살과 어우러져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나 잘하는 그런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행복의 냄새겠지요. 제 이름은 박혜정. 이제 61살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주방에서 매일 밥을 짓습니다. 책임감 때문도 누군가의 기대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속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걸어오며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저와 같은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주 소중합니다. 너무 값싸게 주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자녀들의 달콤한 부담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때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갚아야 할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효도는 결코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안부 한마디에, 설거지를 돕고자 하는 손길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어주려는 그 인내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서 떠나신 후에야
그때 왜 조금 더 다정하지 못했을까? 후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느라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공을 갈망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가장 나쁜 성질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리곤 합니다. 인생은 마치 한 끼의 식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시고, 달고, 쓰고, 매운맛이 모두 필요합니다. 알고 보니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산해진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땀을 짠맛으로, 가족의 미소를 단맛으로, 그리고 용서받은 지난날의 과오를 쌉쌀한 뒷맛으로 삼아 함께 끓여낸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혜정 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혜정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따뜻함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당신의 세월을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과 온유함을 되찾아 드립니다.